자, 신탁부동산 매매 계약 실무입니다. 신탁부동산의 매매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은 신탁부동산은 신탁회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수탁사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는 신탁자의 처분, 매매, 임대차 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실무상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신탁번호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유형과 신탁계약 조건, 매매계약과 임대차 계약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중개업자는 반드시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자, 그럼 신탁원부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 등기소 가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계약하려고 하는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등기부등본에 보면 소유권 바로 밑에 보면은 신탁원부 번호가 있거든요. 그럼 등기부 가져가서 이 물건 신탁원부 떼주세요 하면 떼줘요. 그럼 발급받을 때 신탁원부가 20페이지, 30페이지, 40페이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 두 부 정도는 꼭 두 부는 떼오세요. 하나는 보관하고 하나는 계약 당사자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약할 때 신탁원부 주면서 신탁원부 제출했다 이렇게 하고 계약하시면 안 돼요. 아니, 우리 부동산 하는 사람도 신탁원부를 본 적이 잘 없으면은 꼼꼼하게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전체를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자, 중요한 거 형성평 껐고 중요한 거 특약상이라든지 우선 수익권자 은행에 그 대출해준 금액 있죠. 이런 금액들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금액들 형성평 껐고 중요한 것들 특약상들 별표하고 빨간색 표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줘요. 은행한테. 그러면서 주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어요? 하나 사인을 받으면 아, 이거 제공받았고 충분히 설명 들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하나 자필로 하나 받으면서 이름 서명만 해서 그래 하나 칼라 복사를 해놓으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할 때는 그냥 재판 과정이 이래요. 재판 과정이 동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충분히 설명했느냐 안 했느냐, 요게 논점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충분히 설명했다. 근데 당사자는 계약하는 날 신탁원부 줘서 받았는데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계약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신탁원부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 임대나 매매할 때 다 특약사항에 적어 주셔야 돼요. 계약서에 중요한 내용들 그냥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적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신탁원부 설명하는 요령, 예. 그래서 계약할 때 그때 막 부랴부랴 늦게 와가지고 하시면 안 되고요. 임차인이든 매수인이든 당사자는 어떻게? 1시간 빨리 오라고 하세요. 1시간 빨리. 1시간 빨리 오라고 해서 미리 설명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라고 하고 아니면은 하루 이틀 전에 미리 갖다 줘요. 미리. 예, 미리. 계약하기 전에 미리 갖다 주고 해가지고 충분히 읽고 오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공인중개사가 꼼꼼하게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보셔야 돼요.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중요한 거 표시해 놓은 거를 일단 가지고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서 아니면 바꿔치기 하시든지 미리 줬으면 예, 내가 표시해 놓은 거 준 거 바꿔치기 하면서 거기다가 충분히 읽고 듣고 설명을 이제 듣고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이렇게 하나 자필로 적은 거를 서명받아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재판의 문제로 갔다 소송의 문제로 그러면 충분히 설명했다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죠. 충분히 설명했다는 증거자료. 자, 3번 따라서 신탁원부에 기재된 수탁서를 방문하여 수탁사인 신탁회사와 이전 소유자인 원래 소유자인 신탁자가 입회한 가운데 매매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자, 신탁회사하고 계약할 때는 위탁자 입회시킵니다. 원래 소유자. 위탁자하고 계약할 때는 신탁회사하고 우선수익자 은행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합니다. 자, 다시 신탁물건, 신탁부동산 계약할 때는 임대차 계약할 때는 보통 위탁자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위탁자, 신탁자하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할 때 위탁자, 신탁자하고 계약할 때는 동의서 받아서 진행하시고요. 동의서 받아서 신탁회사의 동의서, 우선수익자의 동의서 받아서 진행하시고 만일에 신탁회사하고 바로 계약할 때는
특히 매매권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를 입회시켜서, 왜냐하면 위탁자하고 신탁이사하고 자기들끼리 신탁원부에 안 나오는 협의된 내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협의된 내용이. 그리고 원래 소유주 쪽에 한번 확인을 시켜야 돼요. 확인을. 왜 그런가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는 게, 소유권 넘어오는 절차가 있잖아요. 신탁회사로 신탁되어 있으니까 신탁회사가 소유주죠. 그러면 내가 매수를 해요. 매수를 할 때 일단은 신탁을 해지하고 원래 소유주로 등기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내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위탁자 입회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 판례에서 보면 부동산 신탁이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대내역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이 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소유주는 위탁자, 원래 소유주가 아니고 수탁자, 신탁회사가 소유주다. 여기에서 모든 출발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등기부상의 소유주의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 라는 내용이죠. 그러면 동의서의 내용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두 개는 뭐예요? 신탁회사하고 바로 계약할 때는 동의서를 받고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위탁자하고 계약할 때 동의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두 가지. 누구누구와 계약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니까 위탁자하고 계약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어디로 납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을 주든 매매대금을 주든 어떤 대금을 줄 때 신탁회사하고 우선수익자 은행에서 신탁원부에 딱 특약사항으로 적어놨는데 이 특약사항을 무시하고 다른 계좌로 주면 안 되거든요. 다른 계좌로. 그래서 돈은 어디로 주는 것에 동의한다. 이 두 가지가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실무 보시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돼요. 네. 자, 담보신탁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과정은 위탁자와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수탁자의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신탁회사 동의 먼저 받아야 됩니다. 매매대금으로 대출금 변제 후, 매매대금 주면은 대출금 변제지 외도인이 돈 받아서 자기가 써버리면 안 되죠. 대출금 변제 후 신탁해지 동의서를 발급받습니다. 신탁해지 동의서. 자, 대출을 실행한 우선수익자 은행과 대금 납부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고 매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내용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금 납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어디로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 매매 절차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신탁회사와 매매계약 체결할 때는 계약시 위탁자를 입회시켜서 위탁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자, 신탁회사의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탁 등기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보시면 일단은 법무사에 맡겨서 처리하지만 법무사가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실무를 안 해보면은. 그러면은 가르치면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를 아셔야 돼요.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절차는 위탁자와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위탁자와 신탁자와 자, 매매계약 체결 내용을 우선 수익자, 수탁자 등에게 통지합니다. 위탁자는 매매대금으로 우선 수익자 대출금을 변제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7번은 동시에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이행합니다. 자, 우선 수익자는 대출금 변제 확인서 발급, 담보신탁 해지 동의서 발급,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신탁 해지하고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합니다. 신탁 해지하면서 위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위탁자가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 서류를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수인 쪽으로 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 서류도 있어야 되고 은행 서류도 있어야 되고 위탁자 서류도 있어야 되고 서류가 뭐가 많죠.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할 게 아니고 누구한테 맡겨서 하는 거예요? 법무사한테 맡겨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무사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탁부동산 매매 주의사항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혹여 위탁자가 매매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지 않고 유용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신탁해지 동의서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갚아야지 신탁해지 서류 주겠죠. 돈을 안 갚았는데 안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따라서 신탁 등기되어 있는 물건은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대출금융기관을 확인하여 대출금융기관의 담당자에게 신탁물건의 매매계약 진행 과정을 설명하고 특히 대금 납부 방법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대금 납부 방법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탁회사에서 직접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다. 위탁자와 협의해서 신탁회사와 직접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신탁회사에 대금 납부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받는 것이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위탁자를 입회는 시켜야 된단 말이죠. 자, 신탁부동산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 위탁자, 이전 소유주, 원래 소유주가 수탁자, 신탁회사하고 우선수익자 은행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는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경우니까 매도인란에 등기상 명의자인 수탁사를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원래 소유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인 계약할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자가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수탁자나 우선수익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신탁회사하고 직접 계약한다. 동의 못 받아서 그때는 위탁자가 신탁회사로부터 정당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로 매도인란에 등기부상 소유자인 신탁회사 기재하고 대리권을 받지 못한 위탁자는 매도 계약에 참여가 원래는 불가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실무상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위탁자를 출석하게 해서 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신탁부동산 그럼 특약은 본매매 계약은 무슨 신탁회사, 신탁관리물건으로 신탁관리회사의 승낙하에 매매하며 신탁관리계좌 어디로 대금 입금하기로 한다. 그러면 이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을 해 놓으셔야 되겠죠.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자, 판례를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 패소 판결 중에서 신탁부동산 매매 계약 중개할 때 신탁 등기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신탁회사 동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중개한 경우, 동의받지 않으면 손해배상해 주셔야 됩니다. 신탁부동산 매매 중개 시 신탁원부 안 줬어요.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본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그럼 등기부 안 주고 계약하게 되면은 공인중개사 책임 문제에 따라가겠죠. 신탁원부를 안 줬단 말이에요.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그냥 충분한 설명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충분한 설명. 그럼 충분한 설명을 했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까 요령 말씀드렸죠. 신탁원부 제출하면서. 그래서 중개사한테 40% 손해배상 책임 물었습니다. 자, 임대차 계약 중개할 때 신탁사 승낙 없었고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충분하게 설명 안 했다. 확인 설명서에 적어줘야 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적어줘야 되는 내용들. 그거는 제가 앞에 프린트물에 제가 드렸어요. 그걸 또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을 물어서 60% 손해배상 판결했습니다. 그 다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상에 소유자를 위탁자로 잘못 기재했어요. 이거 실수한 거예요. 잘못 기재했어요. 잘못 기재했는데 이거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실제 임대 권리가 없는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중개사의 가시를 물어서 80% 손해배상을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소유자를 수탁자, 신탁회사로 수정 기록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에 실수하는가 하면 보세요. 만약에 임대인란을 위탁자하고 계약할 때 임대인란은 위탁자를 적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다시 위탁자하고 임대 계약할 때 임대인란에 누굴 적는다고요? 소유주란에 위탁자를 적는 경우가 있다고요. 위탁자를.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소유주, 뭐 임차인, 아니면 면적 이런 부분들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자동으로 세팅돼서 자동으로 넘어가죠. 그대로 프린트돼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안 고쳐준 거예요. 이거를 소유주는 누구다? 수탁회사, 신탁사다. 이걸 안 고쳐준 거예요. 수정해서. 그래서 자동으로 세팅돼서 나오는 걸 갖다가 모르고 안 고쳐줬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설명 안 하고 뭐 계약 잘못했다 이래가지고 80% 판결. 80% 판결이면 내가 받은 수수료의 한 몇십 배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한 몇십 배. 그러면 이 손해배상은 뭐로 들어오겠어요?
손해배상은 보증금 날리는 돈 들어오겠죠. 첫 번째, 수수료 준 거 들어오겠죠. 권리금 준 거 있으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권리금 준 거 말고 자기 시설한 돈 들어오겠죠. 비품비 들어오겠죠. 직원들 인건비 주면서 장사 많이 잘 안 됐어.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모든 것들 막 다 청구하다 보면 중개수수는 100만 원인데 손해배상은 1억 이렇게 들어와요. 중개수수료 100만 원 교받았는데 손해배상은 1억 이렇게 들어온다고. 1억. 그럼 80% 확률 받으면 어떻게 되죠? 8천만 원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제 수업반에는 그 소장님이 이때까지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 임대차나 매매는 겁이 나서 진행 아예 안 했대. 손님이 살려고 해도. 근데 수업 듣고 나서 아 이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맥주 한 잔을 시원하게 쫙 들이키고 가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5월달하고 나눠드린 프린트물하고 그 다음에 그 블로그에 있잖아요. 신탁 부동산에 관한 매매나 임대는 제가 그 블로그에 그냥 한문진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네이버에. 그 블로그에 저번 달 블로그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것과 계약할 때 실무 관련되는 모든 동영상을 다 올려놨어요. 그것만 보시면 그냥 뭐 한 몇십 년 전문적으로 신탁회사에 근무하는 사람 정도의 실력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무부는 이제 전시장 없어요. 그 블로그의 동영상만 한번 쫙 그런 거 계약할 때 있으면은 프린트물하고 제가 드린 프린트물하고 동영상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주에 나눠드린 프린트물입니다. 임대차 주의. 임대차 주의 내용하고 지금 그 특약 내용하고 좀 내용이 지금 좀 중복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약 가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주의사항 봅니다. 주의사항. 자,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실무, 임대차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계약금 동의문자 발송 전과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계약에서 신탁원부 등 공고서를 미리 임차인에게 제출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언제? 가계약금 송금하기 전에. 등기부만 하나 딸랑 주시면 안 돼요. 건축물대장, 토지이용 계약에서 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탁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은 계약할 때 가계약금 동의문자 발송해서 원래 계약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실무상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굳이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신탁원부 공고서류 미리 주셔야 됩니다. 가계약금 넣기 전에.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가계약금 동의문자에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대형 판례에서 지금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부각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우리 수업 받고 계신 분인데 계약금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월세로 받는 건이었는데, 임대건이었는데, 아파트인데 대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출이. 그래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야. 대출이 안 돼가지고 월세로 이제 계약금을 받았는데, 그런데 상대편 부동산에 두 군데가 있었는데 가계약금 동의문자의 행정 절차를 안 밟았거든요. 동의문자도 안 보내고 그냥 계좌 딸랑 하나 보내주고, 그 다음에 위약금 이런 말도 아예 안 했죠. 그런데 황당한 경우가 계약하기로 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가지고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계약금이 2천만 원이면 자기는 만일에 200만 원 받았어. 2천만 원 물려달라고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어디서 그런 건 또 들어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건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황당해가지고 막 전화 오겠죠. 바리바리 지한데 계속 전화 오는 거야. 그래서 급한 건갑다 해서 요 우리 수업 한쯤이 내용 있잖아요. 이 대형 판례 딱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라고 했죠. 부동산에. 야, 니 이런 절차도 안 밟아서 했으니까 니 계약 중개 자체가 니가 한 행동 자체가 사고다. 그럼 가계약금에 관해서는 민법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위약금이란 말도 안 넣고 니 동의문자도 안 보내고 했으니까 나는 받은 것만 돌려주겠다는 거죠. 근데 기책사유나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임대인한테 돼 있었거든요. 사실은 임차인은 계약을 진행해달라고 한 거고, 그런데 처음에는 2배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계약하기로 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해서 달라고 하고 택도 아닌 돈을 요구를 하다가 이 대법원 판례 딱 보내주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KO 됐어요. 그러니까 계좌번호를 안 줘서 돈을 못 보내줬거든요. 돈을 돌려주려고 해도 계좌번호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그 임차인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려고 계좌번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 판례 딱 보내주고 나니까 부동산 2군데에서 아니 뭐 좀 세게 나왔죠. 아니 내 그 담당하는 변호사인데 내 회사에 내 담당하는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 이러면서 좀 큰 소리 쳤죠. 변호사인데 이야기하니까 이거 문구 딱 주면서 알아서 뭐 해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돈 줄 때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딱 하니까 네 하고 그냥 받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계좌번호 안 줄 때는 그때 전에 이야기했죠.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확인해서 그렇게라도 하시는. 여하튼 돈을 보내야 되는데 계좌번호 안 줄 때 그게 제일 좀 황당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가계약금 대부분 판례 시는 1심에서는 매수인이 이겼어요. 1심에서는. 2심은 졌어요. 2심의 요점은 가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이 없다. 그런데 100을 뭐 물려주고 그 다음 포기하고 해약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은 적었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는 위약금이라는 내용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점은 이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상반간의 가계약을 위반하거나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에 가계약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은 없고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여 해약할 수 있다는 이른바 해약금 약정은 채무 불이행 시에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예정하는 약정과는 다르다. 예. 나아가 원고와 피고가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내용, 문자 메시지는 뭐 배액으로 상환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별도로 위약금 약정을 하였다거나 해약금 약정을 위약금 약정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결론, 1심 판결 재판은 부당하다. 2심에서 바뀐 거죠. 재판 결과가 바뀐 거죠. 대법원, 또 대법원까지 올리니까 상고를 기각한다. 그래서 위약금 안 넣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 그러면 이 재판 비용, 자 2심, 3심 재판할 때마다 소송 비용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이 올라가죠. 인지세나 이런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훨씬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 재판지면 어떻게 돼요? 소송 진 사람이 상대편 변호사 비용이나 돈까지 다 물어내야 되죠. 쓸데없는 짓 한 거죠. 이 소송 있잖아요. 몇 천만 원짜리도 아니고 몇 백만 원 가지고 소송 걸었어요. 몇 백만 원 가지고. 그래서 2021년 9월 15일 판결 선고 판례입니다. 얼마 안 됐죠? 아직 1년도 안 됐죠? 그래서 이 판례에 관해서 유튜브나 블로그 글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 요지 및 대책 보시면 재판부는 가계약 내용 중에서 계약금의 일부도 계약금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의 2배,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 포기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는 해약금 계약으로 볼 수 있어서 별도의 위약금 계약의 내용이 문구가 없으므로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계약 이행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바, 향후 가계약금 보낼 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문자로 보내야 할 것이라고 아예 재판부에서 이런 양식을 예시로 준 거예요. 재판부에서. 판사 재판부에서. 그래서 가계약서는 부동산 표시, 매매 예정 금액, 가계약금 얼마, 본계약 체결일은 대충 언제, 매도인 인적사항, 매수인 인적사항, 매도인 계좌번호 이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거 8번 거래약정 내용 있죠. 이 내용을 꼭 넣으셔야 돼요. 가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 체결 후 매도인 매수인 어느 한쪽이 계약 불이행하는 경우는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본다. 이 말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계약의 효력은 가계약 체결일로부터 본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유효하다. 이 말도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계약은 매도인 매수인에게, 그럼 임대차 같으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이 부가조건이 기록된 본가계약 내용의 문자를
핸드폰으로 발신하여 동의를 받고 가계약금을 온라인 송금한다. 그러면 요 양식을 딱 지켜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계약금 넣는 거는 실무상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실무상 많이 하잖아요. 이거 안 지키면 절대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계약금 동의 문자 만들어서 넣으라고 하면 진짜 스탠다드가 기가 막히게 딱 해가지고 여기 내용에 플러스 알파까지 첨부해서 잘 만들어요. 입사한 지 한 달도 안 된 직원도 잘 만들어요 이제. 예. 그리고 주의하실 게 오늘 실거래가 신고의 필수 서류에 관련되는 자금 조달 계획서 서류 드렸잖아요. 주의하실 게 실거래가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되죠? 계약을 만일에 3월 1일 날 했어요. 계약을 3월 1일.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다음 날을 1일로 봐요. 3월 1일 다음 날은 며칠이죠? 2일. 2일을 첫 번째 날로 보고 다음 날로부터 30일 안에. 다음 날부터 30일 안에. 그러면은 언제죠? 다음 날부터 3월 달이 31일까지 있잖아요. 그럼 3월 31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계약일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언제죠? 가계약금 넣은 날. 가계약금 넣은 날로부터 해서 그 다음 날부터 30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수업 받은 분 중에서도 좀 문제시 될 뻔했던 게 서울 쪽 부동산하고 계약을 했는데 가계약금 넣고 나서 서울이라서 보름 뒤에 계약서를 적었어요. 보름 뒤에 서울까지 올라가서. 근데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하는 걸로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회사에서 토지 계약을 했는데 가계약금 넣고 나서 한 열흘 뒤에 계약서 적었거든요. 계약한 날로부터 한 달로 생각하면서 상대편 부동산에서 토지 자금 조달 계획서 빨리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안 넣어주면서 미적미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30일이 보니까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아서 까딱까딱해요. 그러면은 실거래가 신고 기간을 놓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돈 문제가 발생하죠. 과태료가 몇십만 원 주나요? 아니죠. 최소한 몇백만 원 나가죠. 그러면 부동산들 과태료 물어야 되죠. 매도인 매수인 다 물어야 되죠.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묻는데 부동산에서 실거래가 신고해 주는데 날짜 놓치면은 그 책임 문제를 자기가 받은 과태료를 부동산한테 책임 문제 묻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30일인지 이 날짜 계산을 정확하게 못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라고 부동산 계약하신 그쪽에서 아니 계약한 날부터 30일이지 가계약금부터 30일이 어딨냐고 계속 그러면서 이제 큰 소리 내면서 이제 싸웠단 말이죠. 아, 뭘 그렇게 자꾸 탁달을 안 하면서 좀 천천히 하면 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그 한쪽에서 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 부산은 어떻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가계약금 놓고 나서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좀 따라와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서울이 아니고 전국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서야 뭐 서울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럼 제가 빨리 해드릴게요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부동산 그 하시는 그분은 말을 참 이쁘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니 그것도 모르나 이런 식이 아니고 뭐 법 찾아봐라 뭐 해봐라 이게 아니고 그럼 법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계약일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을 1일로 보고 30일. 자, 그 다음 특약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 보겠습니다. 임차인 사업자 인허가와 용도 변경, 임차인 사업자 등록. 임차인의 사업자 인허가와 용도 변경, 임차인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것은 임차인 책임으로 조사하고 계약하며 임대인과 중개한 부동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 필요에 의한 용도 변경 등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정화조 증설 등의 비용 발생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계약한다라고 특약하고
임차인은 계약 전에 건축사, 관할관청 각 부서들과 협의하여 충분히 비용 부분을 알아보고 계약한다.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이런 거 발생하면 돈이 몇백만 원 수준이 아니고 몇천만 원 넘어가요. 자, 위 내용을 기업공인중개사가 책임지고 알아보는 것은 금지한다. 오지랖 넓게 자기가 알아봐주고 이러면 안 돼요. 예, 그 사업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책임지고 알아보는 걸로 하고, 중개한 부동산은 같이 다니면서 협조해 주면 좋겠죠. 그럼 고마워하겠죠. 그리고 경험이 좀 있으시면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죠. 예. 용도 변경과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정화조 용량 정설 등은 임차인 책임으로 미리 조사하여 계약한다. 미리 조사하여 계약한다. 자, 불법 건축물, 사업자 등록에 따른 불법 건축물 문제도 임차인 책임으로 미리 조사하여 간청히 알아보고 계약한다. 그럼 여기 있는 말들을 태각상으로 응용해서 적으시면 돼요. 불법 건축물로 용도 변경과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할 사항은 기존 영업권을 새 임차인이 사업자를 내기 전에 기존 임차인이 폐업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의 폐업은 새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에 문제가 없도록 관청 등과 새 임차인과 협의하여 폐업하도록 임대인은 협조한다라는 특약을 기재하시면 좋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종목의 사업자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폐업을 미리 해버렸잖아요. 미리. 그러면은 신규로 들어가는 걸로 되거든요. 그럼 신규로 들어갈 때는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나중에 그 다음 달, 다다음 달 계속 수업 때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폐업할 때는 어떻게 관청하고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셔야 됩니다. 뭐에 문제가 없도록 새로 인수해서 새로 사업자를 내서 하는 사람이 사업자 등록하고 인허가 받는데 용도 변경 그 인허가 받는데 문제 없도록 하셔야 돼요. 임대인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알고 있는 부분을 모두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면 양도인도 마찬가지겠죠. 권리금 받고 파는 임차인 있잖아요. 양도인도 자기 알고 있는 거 다 고지해야 됩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임대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아니면 양도인이 알면서 권리금 받고 양도하는 양도인이 알면서 알리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용도 변경이나 사업자 등록 인허가 불가능한 경우 임대인이 책임진다, 양도인이 책임진다라고 태각상에 적어주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 월세 기산일, 렌트프리 기간 동안 렌트프리 기간 등 미리 협의하여 월세 기산일을 시행한다. 월세 기산일보다 빨리 오픈 영업하는 것에 관해서는 임대인이 월세 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월세 선불, 후불 협의하고 월세와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이거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임대인이 일반 가세가 아닌데 임차인이 일반 가세인 경우에, 그러니까 임대인이 간이가세고 뭐 사업자 등록도 없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임차인이 일반 가세예요. 그러면 그때 월세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적을 건지, 월세 포함으로 적을 건지, 부가세 없음으로 적을 건지, 이게 다 틀려요. 그래서 협의해서 계약서에 미리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비 부가세,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도 별도인지를 꼭 체크합니다. 관리비 얼마냐고 물어보면 공실일 때 발생하는 일반 공용관리비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요금 이런 것도 지불 내용과 금액 어느 정도 나오는지 미리 체크합니다. 건물 하자, 누수와 균열 부분에 건물 노후화로 인한 누수균열이 있으므로 기록하고, 임대 계약 시에 발견되지 않은 누수 및 건물의 하자는, 임대 계약할 때 발견되지 않은 누수 및 건물의 하자는 임대인과 중개한 부동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타격사항을 기록하고, 누수 시 임대인이 적시 수리해 주기로 하며, 임차인은 계약 후 발생된 누수로 인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수로 인해서 실제로 계약 해지 요건은 어려워요. 재판을 하더라도. 현장 실사, 건축물 현황도로 임대차 건물을 실사합니다. 설명에 중개 사고 사례로 1층 상가 주차 시설로 사용하는 곳이 건축물 현황도에는 조경 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주차를 못한다고 구청에서 벌금 부과해서 주차시설 사용 문제로 임차인과 임대인 소송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계약한 건인데 우리 담당자가 원칙을 지켜서 제 이야기를 듣고 원칙을 지켜서 건축물 현황도를 임대차 계약할 때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는 건축물 현황도 주셔야 돼요. 건축물 현황도를 받아서 건축물 현황도는 소유주밖에 못 되잖아요. 소유주한테 받아서 제출을 했으면 그러면서 실사를 하면서 봤으면 건축물 현황도에 조경시설로 다 돼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물 현황도에 준공 당시에 건축물 현황도에. 그런데 이때까지 그 해운대 쪽에 있는 물건 임대 계약 한 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월세가 1,000만 원 넘어요. 그럼 우리가 양쪽에서 받는 수수료니까 수수료 2,000만 원 넘겠죠. 그런데 우리는 수수료 받은 거 일단 다 뱉어줬어요. 예, 안 시달리려고 하면 수수료 다 돌려주는 게 제일 편해요. 수수료 다 돌려주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수수료 다 돌려줬어요. 그런데 자, 처음에 계약할 때는 그 조경시설로 되어 있는 여기를 주차장으로 오랫동안 쓰고 있었거든요. 식당 들어가는 쪽에 바로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용 주차 공간으로. 그럼 그걸 한 10대 쓰고 있는데 이 10대가 많이 못 쓰게 되면은 장사하는데 주차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가 장사하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조경시설로 되어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은 문제가 안 됐을 건데, 그런데 이 임대인이 더 골 때리는 거예요. 특약상에 전용 주차장으로 쓰기로 하고 주차에 관해서 협의를 해서 적었어요. 여기 10대는 내가 쓴다. 여기 10대는 내 상가 바로 앞이니까 1층에 내 상가 임대하는데 난 도로 전면에 있는 상가를 쓰니까 쓴다라고 특약상에 적었는데 계약금 받은 걸 안 돌려주는 거예요. 계약금 받은 거를. 아니 위약금 처리하겠다. 네가 뭐 들어온다고 해놓고 뭐 안 들어오고 저거.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할 때부터 옥신각신하면서 계속 좀 시비가 붙었거든요. 인테리어 공사할 때부터. 근데 우리는 스스로 돌려줬잖아요. 예, 스스로 돌려줬고 우리는 일단 문제를 빠져나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자기들끼리 소송하니까 그 대신에 뭘 요청한 거죠? 정인 출석, 그 다음에 협의서, 확인서, 계약할 때 어떤 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약을 했는지 확인서 다 적어달라. 뭐 법인 우리 인감 도장 찍어가지고. 예, 귀찮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 지금 소송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소송을 당해보면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물 현황도 꼭 발급받아서 줘야 되는구나. 임대차 계약할 때도. 건물 매매할 때는 그건 당연한 거고 임대차 계약할 때도 건축물 현황도 발급받아서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가 확인해야 되는구나. 임차인한테 줬다라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적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당해보면은 확실하게 느낀다고 했죠. 계속하는 말. 예. 자, 간판 미리 협의하셔야 됩니다. 간판 부착 장소와 간판 크기, 돌출 간판 등에 관해서 미리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협의한 후에 계약합니다. 간판 문제 굉장히 예민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간판 때문에 엄청 많이 당했었어요. 정말 많이 시달렸어요. 간판 때문에. 예. 이 간판 대부분 판례 찾아보면 엄청 많고 있잖아요. 간판 내 자리에 내가 단다 이거 아니에요. 외벽은 다 공유 부분이에요. 공유 부분. 정관이 없으면은. 예. 자, 주차 미리 협의한다. 지정 주차 대수 및 주차 비용 문제 미리 협의한다. 용도 변경 등에 따른 취득세 및 세금 중과세, 유흥 주점 등의 임차인 용도 변경으로 인한 세금 발생 시 임차인이 세금을 부담하기로 한다고 특약한다. 용도 변경에 따른 중과세 세금 부분에 관해서 미리 임대인과 임차인은 세무사와 세무서 담당 공무원과 의논해서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한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5년이 안 됐어요. 5년이 안 됐는데 취득세 처음에 냈잖아요. 그런데 이게 유흥주점이 들어가요. 유흥주점, 뭐 고급 오락장. 그럼 취득세가 어떻게 되죠? 12% 중과세로 해서 다시 소급해가지고 내가 취득세를 추가로 내야 되잖아요. 근데 월세 받는 것보다 취득세가, 월세는 뭐 저기 1년에 한 3천만 원 받는데 그 취득세가 한 7천만 원 중과된다 이러면은 안 되겠죠. 예. 그냥 무시하고 계약하면 중개사고 터지는 거예요. 자, 동일 업종 입점 제한. 그 다음 페이지. 동일 업종 입점 제한이 있는지를 임차인은 꼭 확인하고 계약한다. 특히 집합 건물 상가의 경우 동일 업종 제한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가 번영이나 관리 사무실에 동일 업종 제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가 번영에 정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동일 업종 제한 등에 관해서 확인하고 계약합니다.
자, 설명. 대연동 경승대 옆에 상가의 경우에 PC방 운영하는 사람이 상가 번영회 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PC방 입점을 아예 못 들어오도록 제한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남구에 건물 2개를 한 명의 소유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계약 후 나중에 횟집으로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니까 코로나 오고 나서 횟집을 이제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건물 횟집 임차인이 동일 업종으로 임대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서 자기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횟집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와서 계속 협박하고 해코지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횟집을 하려고 했는데, 예, 그러니까 다른 거를 막 팔면서 회도 팔고 해산물도 팔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신탁부동산 임대차 계약.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신탁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하려는 소재지의 신탁 공고를 꼭 발급받아서 임차인에게 미리 제공하고, 위탁자와 계약 시 신탁회사, 우선수익자, 은행의 계약물건 담당자에게 미리 전해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상 동의라든지 동의서 서류를 받아서 위탁자와 계약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가계약금 송금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의 구두상 동의나 동의서 없이 계약 전에 가계약금 동의문자 진행, 가계약금 송금은 중개사고 발생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할 때는 그 동의서를 서류를 완벽하게 다 받아서 계약하기 어려워요, 실무상. 그러면 잔금 전에는 받아서 주셔야 돼요. 잔금 전에는. 그러면은 동의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위탁자하고 계약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 다음에 위탁자 누구누구 계좌로 임차보증금, 계약금 등을 월세를 지불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내용 2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내용 2가지. 자,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자, 도시가스, 난방과 치사시설이 도시가스가 아닌데 도시가스로 기록하시면 안 됩니다. 상가는 도시가스가 거의 없어요. 근데 엊그저께 저희 사무실에 계약하는데도, 자, 이 상가에 난방이 도시가스 되어 있나요? 그냥 간단하게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이 상가에 난방이 도시가스 되어 있나요? 그런데 모르고 실수로 난방에 도시가스 적는단 말이에요. 만약 치사시설이 도시가스로 되어 있으면. 그런데 치사시설이 도시가스가 아닌데 도시가스라고 적게 되면 이 치사를 하는 이 가스를 많이 써야 되는 데 같으면 클레임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가 월세가 좀 큰 건이었는데, 부동산 소장님들이 하면서 제보고 나가 있으라고 빠지라고 하고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해놓고 도시가스가 아닌데 도시가스라고 체크해 가지고 수수료가 1,000만 원 깎인 게 있어요. 1,000만 원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임차인이 도시가스인 줄 알고 난 계약했다라고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도시가스라고 했잖아요. 계약할 때도 도시가스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 자, 불법권 충분히 있으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록해야 합니다. 누수균열 있음으로 기록하고, 임대차 계약 시에 발견되지 않은 계약할 때 없었던 하자는 중개한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태각상에 기록하고 하시면,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사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시 임대인은 즉시 수료해 주기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 후 발생된 누수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선고를 할 수 없다라고 특약으로 기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요 임대차 특약이 있잖아요. 한 2-3분 동안 제목만 좀 볼게요.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세요. 다른 수업반도 이 진도를 다 못 나갔어요. 예. 자, 요 상가 임대차 계약의 특약 사례, 일반 특약 사례 적어놨죠. 예, 일반 특약 사례 첫 페이지에. 그래서 동그라미 설명. 근데 동그라미 진하게 놓은 거는 꼭 특약상에 기록을 잘 하세요. 예, 동그라미 진하게 놓은 거는 특히 중요한 것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특약상 해놓고 설명 적어놓고 쭉 이렇게 적어놓고, 그다음에 3페이지 가시면 그 3페이지까지 특약상 있고,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상가 건물 임대차 시 검토할 사항에서 검토할 사항들 직통계단 있죠. 4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 직통계단 학원 등. 자, 학원을 하던 거를 학원을 하면은 괜찮아요. 그렇게 임대 계약하시는 게 괜찮은데 학원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면적을 좀 크게 써요. 학원을 좀 크게. 근데 학원 하려고 하는데 계단이 만일에 하나밖에 없어. 계단이 직통계단이 뭔가 잘 안 돼 있어. 노유자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피난 계단이 없어요. 피난 계단. 노유자 시설 때문에 전화 요즘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거 잘못하면 사업자 등록증 안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12월까지 수업하는 그 강의에서 계속 이 내용들 디테일하게 좀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자, 우리는 이런 거 하나만 아시면 되죠. 태각사항에 어떻게 적으면 다 피해갈 수 있죠. 용도 변경, 인허가, 등록에 관한 내용은 임차인 책임하에 조사하고 계약하고 임대인과 중개한 부동산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용도 변경 등에 따른 뭐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등등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진행한다. 요 내용만 딱 적어줬으면은 다 피해갈 수 있죠. 근데 실무가 내용은 아셔야 되죠, 최소한. 근데 보통 뭐라고 하는가 하면 클레임 거는 사람이 아니 소장님이 그 학원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표현을 뭐라고 하셨어요? 뭐 근린생활 시설이니까 1종 건생, 2종 건생 뭐 요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같은 2종 건생끼리 1종 건생끼리 뭐 그때 뭐 또 뭐 무슨 말을 쓰면서 그 허가 사항이 아니고 뭐 신고 사항으로 해서 기재 변경만 하면 된다면서요. 건축물 대장이 허가가 아니고 기재만 변경해서 이렇게 용도 변경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디테일하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나 이것 때문에 돈 1억 날렸다. 인테리어비부터 해서 막 돈이 아, 나 소송 걸겠다. 책임지세요. 소송 들어오는 거예요. 말 잘못해버리면. 그러니까 말은 어떤 말은 하면 안 되겠어요? 아, 그거 학원 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노유자 시설 하는데 어린이 유치원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 음식점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린생활 시설이라서 음식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린생활 시설에 쫙 해서 그거 뭐 협회에서 받은 도표 같은 거 보여주면서 이래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래 설명하면 어떻게 책임 문제 다 따라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있죠. 이 금액이 큽니다. 금액이. 그래서 음식점 안 하고 있는데 기존 업종은 음식점을 하고 있다. 이러면 하수도 운임자 부담금 발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최소한. 학교 정하구역, 절대 정하구역, 상대 정하구역 뭔지 아셔야 되겠죠. 최소한 PC방이 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학교 바로 앞에 학교 바로 정문 바로 앞에 PC방 하려고 계약한다. 이거는 안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이제 맞추고 가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예. 3시간 동안 하니까 좀 머리가 뭐 갑니까? 예. 그러면 이런 내용들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금 태각 사례 5페이지 나오죠? 태각 사례에서 쭉 설명하고 적어놨습니다. 적어놨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임차인이 인수인계할 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중요한 내용들도 적어놨는데 여기서 한 번씩 이런 사고에 관한 사건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임차인과 운영자, 점유자 확인 이렇게 돼 있죠. 7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의 세 번째 설명에 계약서상의 임차인과 인수인계 계약을 하고 운영자와 인수인계 실물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약 권리가 없는 점유자, 운영자와 계약을 해서 권리금을 사기당한 사람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적어놨죠. 자기가 사장이래요. 다른 직원들도 다 사장으로 알고 있어요. 운영자예요. 운영자. 예, 그냥 실장이에요. 관리하는 관리자예요. 근데 자기가 사장이래. 근데 계약서에는 임대차 계약서에는 누가 돼 있죠? 집주인하고 적은 임대차 계약서에는 A라는 사람이 돼 있단 말이에요. B는 운영자고.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있는 A하고 권리금 계약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 이제 자기가 실제 사장이다, 점유자다 이러면서 운영자다 이러면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실제 소유자 나타나서
그 사람한테 걸리면 좀 어떻게 합니까? 나 못 비켜줍니다. 저하고 계약하셔야죠. 이런 사고 상담이 한 번씩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정말 상가 쪽을 해보다 보면 진짜 황당한 경우들 많아요. 예. 그래서 원칙을 지켜서 하시면 되죠. 우리는 사람을 믿고 계약을 하나요? 사람을 믿고 계약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보고 계약하는 거예요. 서류를 보고 계약하고 서류를 믿고 계약하는 거지 사람을 믿고 계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꼭 철저하게 서류에 포인트를 맞춰서 서류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것을 꼭 원칙을 어기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물하고 요거는 다음 달에 제가 또 수업할 때 설명을 좀 하고 할 건데 프린트물만 읽어보셔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제가 혹시 나중에 또 수업 때 못 뵙는 분들이 있으면은 뭐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은 것들 보시고 이제 좀 도움이 되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2달 동안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결석 안 하시고 개근하시고 열심히 와주신 분도 계시고, 계약 때문에 못 오시면서 프린트물 챙겨주세요라고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오늘 또 어쩔 수 없이 결석한다고 미리 저한테 연락 주신 분도 계신데, 여하튼 2달 동안 고생 많았고 좋은 인연으로 오래오래 서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